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쌀이 울타리에서 만든 영상들 여러 편 모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감 떠난 후에 만난 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일입니다. 그 슬픔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월이 흘러 생각지 않은 일로 새로운 짝을 만나는 일도 있지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인연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진천지방의 어느 산골에 이시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영감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고 있지요. 부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때 김시성을 가진 노인이 지나가다가 쌀이 문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한양에서 일을 보고 고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산길을 넘어오자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끼니를 걸렀습니다. 잠시 요깃거리나 신세를 좀 칠 수 있는지요?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례는 뭐려. 먼 길에 허기가 많이 지겠습니다. 헌데 지금은 먹을 게 떡만 있는데 어쩌지요? 어휴, 떡이면 어때요? 그거라도 고마워요. 그러자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콩떡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노인에게 줬습니다. 김노인이 콩떡을 먹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그걸 보더니 왜 그러냐며 물었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그러자 노인이 지난 세월을 회고하듯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만 홍역에 일찍 죽어버려서 마누라와 둘이 살았습니다. 헌데 하늘도 무심한지 그 마누라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제일 맛있게 해줬던 것이 콩떡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떠난 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콩떡을 몇 년 만에 먹으니 사람 사는 정이 느껴져서 그렇소. 에이그, 안타깝기도 하지. 지난 건 지난 거고, 어서 드세요. 김노인이 콩떡을 다 먹자 부인이 바구니를 갖다 놓으려고 부엌문을 여는데 그만 문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문짝이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부인이 망치를 들고 문짝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김영감이 문짝을 살펴놓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고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바깥오름께 고쳐달라고 해보시지요. 그러자 부인이 쑥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영감님은 산 너머 고을의 일을 보러 갔어요. 부인은 처음 보는 남정네에게 홀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영감이 있는 것처럼 둘러댔지요. 그래요? 내가 소시적에 손재주가 좀 좋았습니다. 떡도 주셨는데 떡값도 할 겸 내가 한번 고쳐보지요 뭐. 그러면서 노인은 망치로 문짝을 뚝딱뚝딱 고쳐서 원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인이 고마워하는데 문짝을 고치던 중 튀어나온 못에 그만 노인의 옷이 찢어져 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저런, 옷이 찢어졌네요. 이리 주세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아닙니다. 어차피 낡은 옷이니 그냥 입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문까지 고쳐주셨는데 이건 도리가 아니지요. 어서 주세요. 이거 정말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렇게 해서
김노인은 영감이 입던 저고리로 갈아입고 찢어진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부인은 마루에 앉아 저고리를 정성껏 꿰매 주었는데 김노인은 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정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노인이 고마워하는데 옆방에 열린 문틈으로 제사 때 쓰는 지방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이상해서 부인에게 물었지요. 에이, 저거는 제사 때 쓰는 지방 같은데 누구 제사가 있어? 그러자 부인은 당황하며 들켰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혼자라우. 에이, 영감님은 다른 마을에 가셨다면서요? 영감과 혼이 나고 나서 자식으로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출가시키고 오순도순 살았지요. 어느 날 보부상이 영감에게 목화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동업을 해서 장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만 빚만지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오. 며칠 후에 영감님 제삿날이라 글을 쓰는 사람에게 미리 지방을 써달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만 댕내가 봐버렸네요. 아까 영감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 보는 남정네에게 홀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둘러댄 거였어요. 부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노인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었지만은 푸근한 정도 들어서 피차 홀몸이니 남은 인생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떻겠냐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만 쑥스러워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이 떠나려고 하자 부인은 먼 길에 시장할 거라며 보자기에 떡을 더 싸서 주었고 김노인은 감사히 받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김노인이 산길을 가다가 어느 고개에서 허기가 져서 바위에 걸터 앉아 부인이 싸준 떡을 먹고 있자니 자꾸 그 부인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도 보여볼 거를 괜히 그냥 왔어. 노인이 아쉬운 마음에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나무 위에서 산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올려다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 속에 까치 새끼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에서 어미까치가 구렁이를 쪼아대자 구렁이가 새끼를 놓치고 그만 새끼는 땅으로 떨어지며 돌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새끼는 죽었는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은 자신도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아는지라 죽어가는 새끼를 보는 어미까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옹달샘에서 나뭇잎으로 물을 떠와서 새끼의 부리에 넣어주기도 하고 가슴을 쓰다듬어주며 심폐소생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노인의 정성이 효험을 받는지 새끼가 눈을 뜨고 기력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기뻐서 새끼를 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둥지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미까치는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고마웠는지 한동안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노인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만 산길을 잃고 헤매다가 선앙당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선앙당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갔는데 그런데 한참 잠을 자던 중에
꿈에 어미까치가 나타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저의 새끼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은공을 갚아드릴게요. 아침에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중 오른쪽 길로 가세요. 그러면 귀인을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노인은 까치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깨었지요. 별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산길을 가는데 정말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까치가 알려준 길로 갔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고사리를 따러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배가 너무 아파서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그런데 그때 저쪽 맞은편에서 김노인이 오다가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니, 댁내가 여긴 어떻게? 고사리를 따려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이고. 그래요? 그 까치가 부인을 도와주라고 날 이쪽으로 보냈나보. 헌데 이 산중에 의원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꼬.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까치가 매실 열매를 물고 와서 바위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매실 열매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에이? 이게 웬 매실 열매지? 옳다구나. 옛날부터 배앓이를 할 때는 매실즙을 먹으면 효과가 있었지. 그래서 노인은 매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돌로 찧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뺀 다음 옆에 있는 옹달샘에서 큰 나뭇잎으로 물을 떠와서 찌은 매실과 섞은 다음 부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른바 매실즙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인의 배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안 되겠습니다. 어서 집으로 갑시다. 내 등에 업혀요. 노인은 다급해서 부인을 업고 집 쪽으로 서둘러서 갔습니다. 노인의 등에 업혀서 가던 부인은 배가 아프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을 다시 만난 인연도 그렇지만은 몇 년 만에 맞대는 남정네의 체온에 부근하고 듬직한 기분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면서 마음이 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집으로 업고 오자마자 신기하게도 배가 씻은 듯이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댁내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공을 어찌 갚을지요. 은공이랄 게 뭐 있겠어. 다 모두 까치 덕분이요. 까치요? 그런 게 있어이다. 자, 남녀가 유별하니 나는 옆방에 가서 자겠소. 편히 주무세요. 부인이 잠이 들자 노인은 옆방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부인을 다시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이 밝으면 마음을 보여주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잠을 자던 부인의 꿈속에 돌아가신 영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누라, 아이고, 영감. 영감이 이게 웬일이요? 내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서 마누라가 어떻게 살까 저 위에서 보며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그런데 옆방에서 자는 영감이 마누라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천생배필이어서 이렇게 왔소. 그 사람의 안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시오. 예? 당신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나더러 그리하라는 말씀이요. 내가 저 세상에서 마누라 걱정 때문에
허구한 날 노심초사하는 것이 좋소? 아니면 마누라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이 좋소? 그거야. 영감이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좋지요. 그러면 내 말대로 하구려. 그게 날 편하게 해주는 거요. 여러 생각 말고 저 영감을 배필로 삼고 의지하며 살구려. 난 이만 가오. 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꿈에서 깨서 영감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옆방에서 자는 노인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도 있고 사람도 좋아 보여서 영감의 뜻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더 생각해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노인과 부부가 되면은 평생 일해서 갚아야 할 빚을 노인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리니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다음 날 아침 동업자가 와서 부인에게 옷감을 받더니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약조한 옷감은 20필인데 왜 12필밖에 안 돼요? 옷감을 짜는 배틀이 고장나서 그랬다오. 배틀을 고쳤으니 다음 달에 더 해드리리다. 에? 지난달에도 모자랐잖수? 빚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옷감을 짜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언제 다 갚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폐물이라도 내놓으시오. 아니, 내가 폐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동업자의 호통에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노인이 손에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에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사람의 친척이네. 내가 저 옆방에서 이 서류를 봤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남편과 맺은 계약서가 맞지? 맞소. 왜 그러시오? 김노인은 과거에 서당을 좀 다닌 적이 있어서 그를 알았습니다. 간밤에 옆방에서 계약서를 발견해서 꼼꼼히 읽어본 결과 동업자가 그를 잘 모르는 영감을 속여서 빚을 지게 했던 글귀를 찾았던 것입니다. 노인이 빚쟁이에게 그 글귀를 보여주며 따지자 빚쟁이는 더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 영감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난 속인 적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들고 관하로 같이 가서 사또에게 속인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겠지. 노인의 그 말에 동업자는 찔끔하며 물러섰습니다. 관하요? 그냥 계약서는 없던 일로 합시다. 에이. 그러면서 빚쟁이는 떠나버렸습니다. 부인은 노인 덕에 빚이 다 사라져버리자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없애주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정말 갚고 싶다면 내 청을 들어주시려오. 예? 그 청이 무엇인지요? 부인과 이틀 동안 시간을 함께 하면서 몇 년 만에 따뜻함을 느끼며 많은 정이 갔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의 배필이 되어주면 어떻겠소? 예? 부인은 그 말에 놀랐지만 빚도 해결되었으니 노인에게 부담을 줄 일도 없어졌고 영감의 부탁도 있어서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이 그런 것만으로 행복한 것일까요? 남녀가 만나면 남녀가 나누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신혼부부인데도 나이가 들어 삭신이 허우적거리니 부부의 정을 나눌 힘이 없는지라 그것이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을 나눌 수 없으니, 에헤. 에이그,
다 늙어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망측해요. 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두 사람이 신혼인데도 신혼이지 않은 것에 하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줬을까요? 어느 날 두 노인이 나무를 캐러 산을 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그때 어미까치가 나타나 자꾸만 따라오라는 듯이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 노인이 까치 새끼에게 물을 먹였던 바로 그 옹달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옹달샘을 발견한 부부는 함께 물을 떠서 달게 마셨습니다. 물을 맛있게 마시자 피곤이 몰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두 노인이 젊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령은 누구세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두 사람은 옹달샘의 얼굴을 비추며 동시에 청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 내가 처녀 때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와, 나도 총각 때의 모습이네. 세상에 이런 일이는 SBS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려. 까치야, 고맙다 고마워. 그러자 까치도 깍깍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총각이 된 부부는 깨소금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자기야, 이거 먹어. 아잉, 고마워. 잘 먹을게.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밤이 오면은 두 사람은 힘이 철철 넘치는지라 밤마다 천국을 이루었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봅니다. 지금도 충청도 진천에 가면 까치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까치가 은공을 갚으려고 외로운 노인을 부부로 만들어 주어서 잘 살게 했다는 전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부를 업어간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스님이 과부를 업어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양평에 박씨성을 가진 과부가 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박씨 부인은 뛰어난 미모 때문에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거기다가 박씨 부인은 다른 아녀자들보다 코가 커서 그런지 콧대가 매우 높았지요. 박씨 부인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의 남정네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콧대가 높은 박씨 부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쟤까지 것들이 감히 날 넘봐? 어림도 없지. 부인은 자기 정도의 얼굴과 몸매라면은 만석군 정도의 부자는 돼야 남편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어느 날 여주 지방에 사는 호랍이 김판수라는 부자로부터 은근히 사람이 왔습니다. 부인, 저희 나리는 만석지기 땅을 가진 부자입니다. 나리께서 두 분이 홀로 살고 있으니 부부가 되면 어떻겠냐는 말을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요. 김판수가 만석군이라는 말에 박씨 부인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드디어 날 알아주는 임자가 왔구만. 그래서
박씨 부인은 혹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대놓고 다른 호라비와 공개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은 정절을 중시하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지요. 이름하여 합의보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과부를 보쌈해 가는 것은 관아에서도 너그럽게 봐줬지요. 그래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보쌈을 당하고 김판수의 머슴들이 보쌈을 당했다고 떠드는 쇼를 벌이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박씨 부인은 부잣집 안방마님이 된다는 희망에 차서 보쌈을 당하기로 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담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박씨 부인의 집으로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먹다 남은 음식도 좋으니 조금만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스님을 본 부인은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짜증이 났지요. 우리 집엔 줄 게 하나도 없으니 가세요. 에휴, 재수없게 아침부터 중이야? 에이, 짜증나. 조선시대의 스님은 천대받는 직업이라 부인은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인의 매몰찬 언행에 서운한 표정을 짓기는커녕 지그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스님은 오래전부터 부인을 보며 연모하는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에 전념해야 할 스님이 아녀자를 연모하다니,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은 스님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담 스님은 원래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속세 이름은 김용환으로 조정에서 호조참의라는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명나라에 바치려고 보낸 귀한 곡물이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뭐야? 곡물이 사라지다니.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네. 자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 그렇게 되자 스님은 몸을 피했고 아내는 마음고생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떠돌던 중 박씨 부인이 살고 있는 인근 고을의 작은 암자로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암자를 홀로 지키던 늙은 스님을 모시고 잡스러운 일을 하며 살았는데 주지 스님이 절에서는 절복을 입어야 한다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승복을 입혀주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노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갈 곳도 없는지라 홀로 암자를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담 스님은 승복만 입었을 뿐 속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부인을 연모하는 것도 이해가 갈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스님은 노스님을 따라서 불경도 보고 참선도 조금 해서 뭔가 보는 눈이 생겼을까요? 부인이 콧대가 높기는 하지만 본바탕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닦아내기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쨌든 스님은 부인이 박대를 하든 말든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씨 부인이 약속 보쌈을 한다는 것이 새어나가서 장터에서 탁발을 하던 스님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내일 밤이 약속 보쌈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담 스님은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내일 밤 만석군의 장정들은 깊은 밤에 올 것이 뻔했으므로 초저녁에 미리 가서 부인을 보쌈해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스님은 다른 고을에 가서 장정 몇 사람에게 엽전을 주면서 보쌈을 할 때 뒤에서 소리를 질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밤이 오자 부인은 호롱불을 끄고 잔뜩 기대에 차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지요. 부인은 깜깜한 방 안이라 남정대가 보이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보쌈이라 눈을 꼭 감고 몸을 내맡겼고 스님은 부인을 큰 자루에 넣어서
들쳐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따라가는 척 신용을 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씨 부인이 보쌈을 당했다. 저놈 잡아라, 잡아라. 에이, 그럼 얼마나 빠른지 놓쳐버렸네. 예, 나쁜 놈아, 이놈아. 에이, 가서 잘 살아라. 고을 사람들은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잘 살라고 빌어주었지요. 부인을 들쳐매고 암자의 요사체로 온 스님은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방 안에서 부인은 스님이 만석군인 것으로 알고 몸을 맡겼고 두 사람은 남녀의 정을 나누었지요.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고 나서 스님이 호롱불을 켜자 부인은 스님의 빡빡 깎은 머리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댁은 누구요? 부인, 놀라지 마시오. 저는 이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뭐요? 중이라고요? 소승은 오래전부터 부인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뭐야? 난 만석군에게 가는 줄로 알았는데 중한테 오다니. 아이고, 내 인생 망쳤네. 아이고. 가만.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가끔 왔던 얼굴이네? 그리고 부인은 가만히 생각해 봤지요. 내일이면 포쌈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고 이미 몸을 섞어버렸으니 만석군에게 간다고 해도 피자 맞을 것이 뻔해서 부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암자에서 밥해주는 보살로 있으면서 소승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요? 중하고 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인, 사실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예? 스님은 부인에게 과거를 밝히고 스님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모두 말했지요. 그러니 내가 승복을 입긴 했지만 속세 사람이라면 속세 사람이니 부인과 살아도 되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마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로 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스님이 부인에게 아침밥을 해주려고 공양간에서 밥을 짓던 중 뗄나무에서 독사가 나오더니 스님의 다리를 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야! 에? 저건 독사잖아. 한편 부인은 스님이 공양을 해주러 부엌으로 가는 틈을 타서 얼른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스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공양간으로 가봤지요. 아니, 왜 그러세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아이고, 어머나, 이 일을 어쩌지? 부인은 도망치려고 했으나 잠시 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보고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스님을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리면 7걸음을 떼기도 전에 죽는다는 채점사였어요. 이제 나는 죽으니 내가 죽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암자를 떠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부인은 스님이 원망스러웠지만은 사람이 금방 죽게 생겼으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답니까? 부인은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입으로 스님의 발목에 입을 대고 뱀독을 빨아줬습니다. 스님은 부인의 그 모습을 보며 천성적으로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마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도끼가 빠지면서 스님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스님, 제가 보이세요? 예,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님 몸이 다 나으면 전 아무 때고 이 암자를 떠날 테니까요. 하면서 부인은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스님이 움직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나을 때까지만 더 있자며 스님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스님의 몸이 거의 다 나아갔지요. 그러자 부인은 다음 날 몰래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아침 공양을 해주려고 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충하초같이 생긴 버섯을 캤는데 붉은색이 예뻐서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향을 맡았지요. 헌데 그게 최악의 독버섯이었는지라 얼굴에 독이 퍼져서 그만 피부가 두꺼비 등처럼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부인은 얼굴이 가려워지자 긁으면서 암자로 와서 버섯국을 끓여 스님에게 갖고 갔지요.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스님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얼굴이 어찌 된 일이오? 예? 내 얼굴이 뭐 어때서요? 부인은 얼른 거울을 받고 흉하게 변해버린 자기 얼굴을 보며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습니다. 어머나, 내 얼굴이 이게 뭐야? 버섯을 보니 저건 붉은 사슴 뿔버섯이오. 저게 피부에 닿으면 썩고 헐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버섯이오. 아이고, 이제 내 얼굴 어쩌나? 아이고. 부인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예쁜 얼굴 하나로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왔는데 그 근본이 사라져버렸으니 죽고 싶을 정도였죠. 부인은 얼굴이 흉측해져서 저를 떠나봤자 부잣집 남정네의 부인이 되기는커녕 어디 가서 식모일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마주할 수도 없으니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지요. 스님이 자기를 보쌈한 것은 얼굴이 예뻐서였는데 얼굴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이젠 도망치기는커녕 스님이 자기를 쫓아낼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인을 내쫓기는커녕 그날부터 밥수발도 들어주고 얼굴에 좋다는 약재도 산에서 캐서 발라주는 등 부인에게 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때까지 남정네에게 그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당황했지요. 스님, 제 얼굴이 이렇게 흉측해졌는데도 싫지 않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부인의 얼굴에 반하긴 했지만 사실은 부인의 근본이 착하다는 것을 알아봤지요. 그래서 겉에 묻은 때를 잘 닦아내면은 진짜 보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쌈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있지요. 내가 뱀에 물렸을 때 부인의 입에 뱀독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독을 빨아준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순간 살아있는 보살을 봤습니다. 그런 은덕을 받았는데 부인의 얼굴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희 마음이 변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버섯 반찬을 만들어주려다가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인데 내친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아무 걱정 말구려. 내가 평생 옆에서 보살피고 있으리라. 남 관세음보살. 그 말에 부인은 감격했습니다. 얼굴이 문둥이처럼 변했는데도 내치지 않고 평생 옆에서 보살펴준다니 부인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그렇게 두 사람이 정을 붙이고 살면서 몇 달이 흘렀지요. 어느 날
부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신도가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두 안악은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만석군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보살님, 저 산 너머 고을에 사는 만석군 김판술이 몇 달 전에 새로 색시를 들였다지 뭐예요. 그런데 처음엔 색시한테 잘하더니 돈이 넘쳐나서 그랬는지 기방에 드나들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색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디다. 예? 그래요? 아우, 그래서 색시가 결국엔 속을 끓이다가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왔는데 다음날 강물에서 시신을 건졌대요. 아유, 그저 사내들은 돈만 넘치면 주색 밝히는 건 못 말려요. 에이그.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만석군에게 보쌈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떠나자 부인은 부귀영화를 쫓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스님에게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자 하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부인의 얼굴에 흠뻑 젖어들며 씻기자 신기하게도 부인의 얼굴이 원래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스님, 이게 웬일이에요? 제 얼굴이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두 사람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신도 아주머니가 와서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한양에서 온 포졸들이 성담 스님을 찾으며 인근의 암자들을 뒤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스님과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정에서 스님이 암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체포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무섭다며 떠난 후 두 사람은 어찌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이 무르익어 행복한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포도청으로 압송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부인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일단 몸을 피하고 봅시다. 그렇게 피하려고 두 사람이 방에서 간단한 짐을 갖고 나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아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유, 임자, 이제 다 끝났어. 아이고,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 왔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다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들이닥친 포졸들은 스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명을 전달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명이요. 전 호조 참의 김용화는 어명을 받으시오. 스님은 놀라며 어명을 받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님이 몸을 피한 몇 년 후 스님이 담당했던 공란물이 사라진 것은 반대쪽 당파 사람들이 만들었던 계략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전하는 스님의 관직을 복권시키고 궁으로 들어오라는 어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김용화는 추상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속히 궁으로 입궐하도록 하시오. 스님과 부인은 뜻하지 않게 팔자가 피어버리게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상전하의 하명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군관과 포졸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높은 관직으로 돌아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높은 관직에 있을수록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겪었소. 하늘은 있는 만큼 가져가고 없는 만큼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여기는 넉넉지 않지만은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조정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도 당신과 살면서 행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요. 이대로 살아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자 스님은 불심이 깊은 젊은 스님에게 암자를 드린 후에 암자를 떠나 속세 사람으로 부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평에서 홍천으로 가는 중간의 깊은 산 속에 그 암자터가 있고 암자터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오두막은 오직 참선만 하는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한철 머물다가 떠나고 나는데 그 오두막 이름은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의 의미는 욕심을 버리자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그 수다원을 둘러보고 들은 전설을 참고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하니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수다원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부를 업어간 스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죄수를 사랑해서 복터진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죄수를 도와주면 중벌을 받는 시대였는데 죄수를 사랑해서 복을 받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종임금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민영이라는 암행어사가 제주도의 어느 고을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사는 사연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아니 얘야, 무슨 일로 그리 우는 게냐? 누나 때문에요. 소녀는 삼덕이라는 아이였는데 슬피 울고 있는 사연을 어사에게 말했습니다. 삼덕이는 20살 먹은 삼례라는 누이와 고아로 살고 있었고 삼례는 해녀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해서 동생과 먹고 살았습니다. 삼례의 부모님은 제주 관아에서 일을 하는 관노였는데 어머니는 삼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북방의 성을 쌓는 일에 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석수일을 잘하던 아버지는 성을 쌓는 일에 큰 공을 세우다가 죽어버렸고 그 공을 인정받아 삼례와 동생은 노비신세에서 면천을 받아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고아가 된 오누이는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삼례가 다행히 물질을 잘해서 끼니를 해결했지요. 삼례가 바다에서 다른 해녀들과 열심히 물질을 하는데 그때 바다 저편에서는 김선비라는 선비가 유배형을 받아서 제주로 귀향을 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김선비는 재가를 하지 않고 키우다가 영모에 연루되었지요. 그래서 외아들을 고향 친구에게 맡기고 제주도로 귀향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제주도로 유배를 오자 도지사격인 제주목사는 김선비의 숙식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했지만은 김선비의 신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을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귀찮아하며 가난한 농부의 헛간에서 살도록 대충 처리했습니다. 농부는 김선비가 귀향을 온 죄수라 구박하며 멸시했습니다.
에잉,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입이 또 하나 생겼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으니 줄 게 없어요. 먹을 건 알아서 찾든가 하고 잠은 헛간에서 자시오. 그렇게 해서 김선비는 헛간에서 자면서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이 어느 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니 김선비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례가 밭안일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멀리서 김선비가 칡뿌리를 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칡뿌리라도 캐서 먹으려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삼례는 고을 안악으로부터 김선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에이그, 한양에서 잘 나갔으면 뭐하나. 이제 죄인이 되어서 저렇게 풀뿌리 캐서 먹고 있으니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거요. 삼리는 김선비가 조만간 굶어 죽을 게 뻔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지요. 삼리는 고아가 된 후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동생과 함께 매일 굶주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이 배고픈 서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리는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선비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리도 어려운 살림이긴 했지만은 선비에게 보리쌀이라도 주고 싶었지요. 허나 자신은 천한 노비 출신인데다가 외간 남정네라 부끄러워서 동생 삼덕이를 시켜서 먹을 것을 주게 했지요. 삼덕이는 삼례가 시킨 대로 몰래 먹을 것을 놓고 사라지곤 했고 김선비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감격했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에 보리쌀을 갖다 놓았지?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김선비는 그 덕분에 굶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누가 도움을 주는지 궁금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례가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그만 물속의 바위에 다리를 다쳐 파도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놓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살려! 그때 때마침 김선비가 그것을 봤습니다. 김선비는 마침 옆에 있던 나무 판자를 타고 삼례에게 다가가 끌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요! 그래도 삼례가 숨을 쉬지 않자 김선비는 급한 상황이라 인공호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례가 토했는지 입 주위에 음식 찌꺼기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까? 김선비는 기분이 조금 그렇기는 했지만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삼례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삼례의 입에 대고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한참 인공호흡을 하자 삼례의 숨이 터지면서 드디어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처녀가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길래 내가 무트로 꺼냈소. 그래요? 헌데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으면 숨을 못 쉬는데 제가 어떻게 숨을 쉬어서 깼지요?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을 했소. 선비로부터 인공호흡을 어떻게 했다는 말을 들은 삼례는 포를 쓰다듬다가 음식물이 묻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아무리 사람을 구하려고 그랬다지만은 세상에 토사물이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해주었다니 선비의 헌신적인 행동에 삼례는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만 잡혀도 큰일인데 말이 인공호흡이지 어쨌든 남녀의 입술이 서로 만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례의 볼이 붉어지자 그것을 본 김선비가 말했지요. 내가 처녀에게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소. 이해하시오. 삼례는 입술을 댄 것이 기분 나쁘기는커녕
천한 신분인 자신의 입술에 거리낌 없이 입술을 대서 살려준 심성에 더욱 감동했지요. 그래요? 저는 천한 노비 출신인데다 이렇게 더러웠는데 구해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사람이 위급한데 살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소.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선비는 그동안 먹을 것을 보내준 사람이 삼례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천이었단 말이오?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도 먹을 게 부족한지라. 죄송하다니 그것만도 감지덕지였소. 처녀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게요. 그동안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삼례는 김선비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다가 심성도 좋아 보여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더구나 의지할 사람 없는 고아로 그동안 외롭게 동생을 키우며 척박하게 살아오다 보니 더없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더 갖다 주는가 하면은 김선비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지필묵도 구해다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가는 동안 김선비는 삼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삼례의 살림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바닷가에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갯바위로 된 안반을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뻘이 없어서 염전이 없는지라 육지에서 온 소금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소금이 금값이었습니다. 헌데 저 넓은 안반에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한다면 그야말로 그 소금은 부르는 게 값이 들 게 뻔했지요. 안반도 평평한 데다가 크기도 800여 평이나 되어서 염전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 위로 몰아쳐 올라온 다음 그냥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닷물이 나가지 않게 막기만 하면은 햇빛에 저절로 말라서 소금이 될 거야. 어떻게 바닷물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막을 방법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삼례를 찾아갔지요. 예?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제주도에는 돌이 많으니 그 돌로 기초를 쌓고 점토질 흙을 발라가지고 둑을 만들면 물이 나가지 않을 걸세. 예? 정말요? 그 말을 들은 삼례는 김선비를 믿는지라 곧바로 동생과 함께 염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선비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둑을 쌓았지요. 그러자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염전을 만든다는 것에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염전을 만든다고 저러나? 아이 그러게 염전이 저렇게 만들어진다면 진작에 만들었지. 그러나 세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염전을 만들었지요. 김선비는 그러는 동안 삼례와 정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마음은 비단같이 착해서 아내로 맞이하면 참 좋은 배필이 될 것이었지만은 자신은 언제 사약을 받을지 모르는 입장이라 그것이 걸렸습니다. 둘이 부부가 된 후에 사약을 받게 되면은 삼례는 과부가 되는 것이어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 차마 마음을 보일 수가 없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이 2달 동안 고생해서 염전을 만들고 나자 드디어 바닷물이 염전으로 넘쳐 들어오더니 뚝에 막혀서 나가지 않고 햇볕에 말라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선비님, 소금이 되었어요. 야, 소금이다! 그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제주 소금은 바위돌에서 만들어져서 염도가 높아 육지에서 만든 소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삼례와 동생은 당연히 부자가 되었지요. 여유가 생기자 삼례는 그동안 척박한 제주도 환경에서 살려고 고생했던 고을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여 염전을 일구어서 모두 공동체로 함께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고을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가는데 하늘이 질투했을까요? 제주 목사가 삼례와 고을 사람들이 소금으로 떼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염전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례를 포박해서 관하로 끌고 갔지요. 내년 바닷가에 있는 안반은 모두 나라 땅인데 거기다가 염전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위는 그곳이 나라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닥쳐라! 니녀는 나라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조정을 능멸하고 민심을 중용하겠다. 여봐라! 저녀를 당장 하옥시키고 재산을 모두 몰수시켜라! 예! 삼례와 함께 끌려왔던 김선비는 삼례가 죽게 생기자 목사에게 읍소했습니다. 목사, 그 안반은 농사도 짓지 못해서 그냥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가지고 고을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일은 내가 주도한 일이니 정 그렇다면 삼례를 풀어주고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시오. 이보시오, 김선비. 당신은 역적죄를 진 죄인으로 제주에 귀향을 왔으면은 주상전하께 속죄를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전형과 작당에서 조정을 능멸하는 짓을 저질렀소.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전현을 감싸다니 내 그 죄를 적어서 조정에 상소를 올리려다가 참았소.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김선비는 분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목사는 삼례에게 불법으로 염전을 만들었다는 죄를 씌워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삼례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집으로 와서 원통함에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았지요. 삼례. 그래서 누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천하의 괘씸한 관리가 있었단 말이냐. 알겠다. 내 이놈을 당장. 암행어사는 삼례의 동생에게 모든 사연을 듣고 분노하여 그 길로 제주 관하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를 체포해서 염전을 차지하려고 한 죄를 물어 한양으로 압송하고 감옥에 있던 삼례를 석방했지요. 석방된 삼례와 김선비는 다시 만나 고을 사람들과 기뻐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때 조정에서 어명이 왔습니다. 김선비의 영모가 누명으로 밝혀져서 임금은 김선비를 자유로운 신분으로 석방시켜준다는 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신분도 되찾고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김선비는 그제야 삼례에게 마음을 비쳤습니다. 이북의 삼례, 그동안 내 신분이 죄인이라 내 마음을 보이지 못했네. 근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왔네. 내가 그동안 삼례와 함께하면서 많은 정을 느꼈네. 내 처가 되어주면 어떻겠는가. 삼례는 평소에 김선비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은 노비였던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마음을 비치지 못했는데 뜻밖의 김선비가 그 말을 하자 놀랐습니다.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나리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유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살면서 신분이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네.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신분이나 출세가 아니네. 그러니 나에게는 삼례만큼 착하고 좋은 배필감이 없어. 내 마음을 받아주겠는가? 제 마음은 진작에 나리께 가 있었습니다. 받아주다니요. 오히려 고마울 뿐입니다. 오, 삼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의 고향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 위아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삼례는 고을 사람들에게 염전을 물려주고 김선비의 고향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례는 김선비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지각 변동이 일어나 염전은 사라졌지요. 그렇게 염전이 사라진 후 오랜 세월이 또 흘렀고 명종 임금 때 강렬하는 사람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목사는 삼례의 염전에 관한 전설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현재의 제주시 구엄리에 있는 널찍한 안반지대를 염전으로 개발하여 제주 도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시 구엄리에 가면은 안반에 만들어진 염전이 옛 모습 그대로 있어 사람들에게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삼례처럼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서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 잘 사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남을 생각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솟아나와 몸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기분도 주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무려 44%나 장수하며 산다는 것을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러하니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으니 오래 살고 싶으면 본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